예, 다음으로 박서양 평론가님의 발표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예, 바로 그 장르적인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특히 SF적인 뭐 판타지적인 이런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두루 많이 검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흥미롭게 그 많은 소설들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고 많이 정리를 해주셔서 조금 더 촘촘하게 소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셔도 좋은 재미있는 흥미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소양 평론가는 2020년부터 평론가로 활동을 하셨고요. 예, 문학 동네의 신인상을 받으시면서 문화평론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셨고요. 오늘은 기후 위기와 이주 그 서사적 행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후 위기와 이주 그 서사적 행로 최근 한국 소설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게 된 저는 문학평론을 쓰는 박서양이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마이크가.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발제문을 쭉 읽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중간중간 제가 부연 설명을 곁들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제에도 나와 있듯이 최근 한국 소설을 중심으로 이런 주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로 다룬 대상이 되는 텍스트는 백민석 작가의 해피 아포칼립스, 김정 작가의 노 휴먼스 랜드, 김기창 작가와 서고은 작가의 단편 소설들, 그리고 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 등의 소설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아마 좀 작품을 깊게 파고든다기보다는 큐레이션이나 가이드 정도의 형식과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20페이지인데요. 20페이지 첫 문단에 제가 기후위기와 이주에 관한 문제의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발제문이 좀 살짝 분량이 내용이 좀 부족해서 제가 말로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후나 기후위기, 생태 이런 단어를 들으셨을 때 좀 어떤 이미지들이 좀 떠오르거나 생각나시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 이제 생태와 시대라는 가제로 이제 처음 청탁을 받았을 때 제가 처음 생각이 났던 건 아무래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국가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오세아니아의 작은 섬나라인 투발루라는 나라가 제일 처음 생각이 났어요. 아마 이거는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이런 나라들이 기후 변화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쉽게 떠오르는 좀 불행한 이미지로 소비가 되고 있는 거라고 비판을 받을 여지도 있긴 하지만 이런 일종의 불행 포르노로서의 소비를 넘어서 국가나 영토가 사라지고 있다. 인간이 거주할 만한 환경이 줄어들고 있다. 라는 담론이 발생시키는 심리적인 공포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UN 국제이주기구는 2050년에 이르러서 최대 10억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기도 하고요. 물론 여기에는 미디어의 영향도 좀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기후위기와 이주라는 현상이 조심스럽고 좀 복합적으로 다뤄야 되는 문제이지만 이번 발제를 통해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최근 발표된 소설 작품을 좀 넓은 관점에서 두루두루 살펴보려고 합니다. 20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고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서사 장르에서 기후 위기로 인해 본래 살던 곳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아주 새로운 것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기후와 이주 서사는 어느 정도 장르적으로 문법화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기후 변화로 인해 인간이 대처할 수 없는 기후 재난이 발생하면서 식량과 자원이 부족해지고 사회 질서의 붕괴가 일어나고 지구의 많은 지역이 인간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거주 불가능한 구역이 됩니다. 이에 인류는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으로 떠나 그곳을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개조, 테라포밍하거나 돔시티와 같이 과학기술을 응집시킨 일종의 인공낙원을 지구상에 건설해서 그곳에 선택받은 이들만이 그 안에서 폐쇄적으로 생존을 도모하는 이런 서사가 아마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박해울의 유람행성, 뭐 윤혜연의 1인용 캡슐 등의 소설이 이제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는 테라포밍이 등장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인다면, 뭐 김기창의 돔시티 3부작이나 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 등과 같은 작품에는 좀 후자의 경향이 보이는 상상력이 등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발제문 제일 처음에 그 창세기의 구절을 좀 인용을 해놨는데요. 이거를 왜 인용을 했냐면, 그 노아의 방주 그 모티프와 지금 기후 이주 뭐 이런 게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된 비평이나 연구가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냐면 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재난 상황이 발생하고 그 재난과 대비되는 안전한 내부의 공간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그 안전한 내부의 공간으로는 선택되고 선별된 이들만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은 생명들끼리 나중에 이제 뭐 세계의 재건이나 미래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좀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인용을 해보았어요. 넘어가겠습니다. 20쪽 마지막 문단인데요. 특히 이러한 경향을 드러내는 서사들은 이주를 국가적, 초국가적 권력에 의해 대규모로 계획적이고 통제적으로 비교적 빠른 시간에 발생하는 행위로 재현하곤 합니다. 뭐 이를테면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많은 지역이 사라지거나 사람이 더는 살 수 없는 땅이 됩니다. 이에 국가 혹은 국제기구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안전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나누고 이에 따라 사람을 이주시키려고 합니다. 뭐 이를테면 공간과 인간의 급진적인 재배치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거나 이주에 저항하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예컨대 김정 작가의 노 휴먼스 랜드에서는 전 세계의 폭염과 폭설, 뭐 가뭄과 한파, 뭐 이런 기후 재난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기후 난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근미래를 배경으로 삼습니다. 2050년에 1차 세계재난과 2차 세계재난이 연쇄적으로 선포되고 뭐 전 세계에 유례 없는 대기근이 발생을 하면서 유엔 기후재난기구가 오클랜드 협약을 맺고 노 휴먼스랜드를 지정해 강제 이주를 시행하는 이런 상황적인 설정이 아래의 인용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인 시은의 가족 역시 오클랜드 협약으로 인해 강제 이주의 대상이 됩니다. 난민 캠프로 거처를 옮긴 할머니는 결국 고향 땅을 다시 밟아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시간이 흐른 뒤 시은은 할머니의 유고를 배낭에 몰래 담은 채 노 휴먼스랜드 조사단에 잠입해서 19년 만에 서울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에 사람이 전혀 살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시은의 생각과는 달리 곳곳에는 많은 수의 거주민이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미디어에서도 이 노 휴먼스랜드에 불법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이루어졌지만 그런 보도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이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은이 방문한 노 휴먼스랜드에는 1차 세계재난 이전 세대인 노인들부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까지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은은 UNCDE가 이들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 휴먼스랜드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 이주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단지 국가의 명령에 순응하는 수동적 존재로만 재현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타의적으로 낯선 공간에 쉽게 이식되는 존재들이 아니며 자신이 살아갈 곳을 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 저항감을 갖기도 합니다. 또한 시은이 노 휴먼스랜드에서 만난 사람 중 하나인 채윤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인물은 불법 거주민인 자신의 존재가 발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론을 살포하고자 하는 앤의 계략을 저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여기서 앤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앤은 플론이라는 식물을 통해서 뭐 인간의 욕망과 자아를 삭제시켜서 자신이 뭐 원하는 방식으로 세계의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채윤이라는 인물이 결국에는 주인공과 합심을 해서 이 앤의 계략을 저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렇듯 노 휴먼스 랜드에서 기후 이주민은 초국가적 권력에 맞서는 실천을 보여주는 일종의 행위 주체로 그려지며 인구 이동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규율 권력에 대항하고 이탈하는 양상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김기창의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에 실린 돔시티 3부작은 역시 기후위기로 인해 사람들이 거주할 수 없는 지역이 늘어날 것이라는 불안에 기반을 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 기온이 최고 54도까지 치솟는 극심한 이상 고온이 지속되고 도시의 에어컨이자 공기 정화기 역할을 하는 높고 단단한 벽이 사방을 둘러싼 돔시티가 세워집니다. 돔시티 거주권을 사지 못하거나 인종, 민족, 종교, 재산 등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자들이 돔시티의 바깥으로 추방됩니다. 돔시티의 벽은 안전한 공간으로 들여보낼 이들을 선별하는 장치이자 그 자체로 타자를 생산하는 일종의 계급적 경계선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돔시티 바깥의 사람들은 돔시티 안으로 들어가거나 더위를 피하기 위해 땅굴을 파며 비참하게 생존하는 모습이 소설에 그려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이피버 프로젝트는 소형 폭탄이 든 콘돔 풍선을 날려서 돔시티의 외벽을 폭파시키고자 하는 인물인 소피를 갈매기 그리고 유령과 함께한 하루라는 작품에서는 한때 소피의 연인이자 돔시티 파괴의 뜻을 같이 했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지금은 변심을 해서 돔시티 안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에서 살아남은 이의 죄의식과 수치심을 그려낸 작품이고요. 개와 고양이에 관한 진실은 돈을 몰래 받고 사람들을 돔시티 안으로 들여보내는 돔시티 정찰병인 고든과 금보 그리고 다니엘라 사이에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습니다. 돔시티는 종말론적 재난물이나 디스토피아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곤 하는 설정인데요. 이런 작품에서 돔은 대체로 외부의 위협, 이를테면 자연재해, 방사능, 질병, 오염물질 등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상징물로 사용되곤 합니다. 대체로 이러한 작품들에서 돔의 안과 바깥은 철저히 단절되어 있으며 상류층은 돔의 내부에서 자원과 기술을 바탕으로 안전한 삶을 영위하지만 하류층은 돔 바깥에 적대적이고 살아남기 힘든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곤 합니다. 이런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 서사는 세부적으로 다양한 변주를 거치지만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안전한 곳으로 들여보낼 것인가의 질문을 바탕으로 선별과 배제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돔시티를 모티브로 하는 작품들은 근미래를 배경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난민이나 이주민의 혐오 문제 혹은 국경 장벽을 쌓는 일과 같이 지금 여기에 현재적 문제와 관련된 함의점을 갖기도 하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백민석의 해피 아포칼립스는 이러한 장르적 문법이 갖는 메타포를 활용해서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아내려는 시도처럼 읽힙니다. 인용문은 넘어갈게요. 절망하고 굶주린 사람들 위로 환경 재앙이 가뭄과 태풍과 홍수와 섭씨 50도의 난파와 섭씨 영하 20도의 한파가 밀어닥친 2040년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인데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지구 곳곳에 작은 섬들이 사라졌고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기후 난민 수용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됩니다. 이때 서울로 들어온 기후 난민은 주로 좀비나 늑대 인간, 뱀파이어의 모습으로 형질 변화를 겪으며 난민 캠프가 설치된 한강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당연히 이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요. 반면 한국을 먹여 살리는 엘리트 만 가족이 모여 이 만의 숫자 만이에요. 숫자 만 가족이 모여서 사는 마을인 만 가족 타운하우스는 교도소 담장만큼 높고 튼튼한 담장이 둘러쳐져 외부로부터 단절된 그들만의 자족적인 낙원입니다. 동시에 그곳은 건물 옥상에서 자살하는 사람을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일을 유익거리로 즐길 만큼 타락하고 잔인한 곳이기도 합니다. 소설은 주인공 혜주와 최의 친구인 은의 가족이 만가족 타운하우스에 입성한 기념으로 열린 입주 파티에 호화롭지만 굉장한 살풍경을 무대로 전개가 됩니다. 기후변화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더욱 가혹한 것으로 경험이 되고 있죠.
그리고 재난 서사를 다룬 일련의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계급적인 불평등 역시 자연재해나 인공적 재해와 비슷하게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하여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피 아포칼립스는 한국 사회 경제적인 양극화 현상, 구체적으로는 높은 주거비와 관련된 문제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후 변화가 마치 재앙처럼 닥친 소설 속 배경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안으로,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은 더욱 안전한 내부로 진입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때 기후 난민은 내부의 안락함과 외부의 위험의 대비를 더욱 부각시키는 소재로서 다소 동원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 기후 난민들을 지난한 과정을 거쳐 타국에 당도한 복잡한 한 사람으로 그리기보다는 좀비화된 타자로 다소 손쉽게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소설이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사회적 불평등 역시 한국 사회라는 익숙한 범위 내에서 논의되어 온 기존의 경계 바깥으로 확장되진 않는 것처럼 보여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다음 파트의 제목은 다양한 모습의 이주입니다. 23쪽이고요. 앞서 살핀 작품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기후재난 이후 아포칼립스적 세계관에서 일어나는 거시적 규모의 이주 혹은 뿌리 뽑힘에 대해 사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금 여기에 현실적인 한국 사회의 모습에 조금 더 밀착하면서 기후와 이주라는 사회적 문제를 개인적인 삶의 차원에서 그려내는 작품도 존재합니다. 이때 모든 기후와 이주의 관계는 단선적으로 환원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서고운의 여름이 없는 나라는 기후와 이주 사이의 관계를 젠더, 국적, 지역, 계급의 문제와 교차시키면서 복합적으로 그려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여성 프레카리아트인 미주와 덕희는 서울 북아현동의 한 빌라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이로 나옵니다. 30도에 육박하는 열대야가 연일 지속되는 여름, 이들은 모든 계절을 직격으로 맞는 극도로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기도 한데요. 소설은 계절이 바뀌는 시기마다 방충망이나 비닐을 창문에 덧대고 감싸는 이런 이들의 구체적인 삶의 면면들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대기업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던 미주가 업무 중에 직장 동료가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는 것을 목도하고 그는 한국을 떠나 여름에도 30도가 안 되고 습하지도 않은 시애틀로 향하고자 하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살펴본 것처럼 이 여름이 없는 나라라는 소설은 청년 세대의 불안과 탈주 욕망을 그린다는 점에서 기존에 있었던 탈조선 담론을 다룬 여타의 작품들과 맥락이 닿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서고운의 소설 속 인물들에게 계절의 변화는 눈알이 핑핑 돌아 빠져버릴 지경이거나 엎드려 누웠다가 모로 누웠다가 난리를 치는 등 신체적으로 한층 더 생경하게 와닿는 곤란함으로 경험되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 못지않게 극심한 계절의 변화 역시 이들의 삶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조건이 되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흔히 이와 같이 사회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불안정한 직업들을 전전하면서 도시 유목민처럼 살아가는 이들을 청년이라는 난민 혹은 난민화된 삶으로 호명되고는 하는데요. 물론 이 소설 속의 인물은 한국에서 적절한 사회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만일 한국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 떠난 곳에서 정치적으로 소수자가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에게 난민적인 어떤 정체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면 기후위기 시대에 불안정한 청년 세대의 곤경을 드러내는 일과 기후 난민이라는 정체성을 수사적으로 동원하는 것 사이의 경계는 어디쯤일까? 난민을 어떻게 과잉된 수사로 재현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보편적이고 연대적인 의미로 확장시킬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을까? 저에게 서고운과 백민석의 소설은 이러한 질문을 남기는 작품처럼 읽혔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그 서고운 작가의 정글의 이름은 토베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소설 역시 앞서 살핀 소설들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곰팡이와 동굴 식물이 공간적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순지는 유학원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전화 상담 업무를 하는 인물인데요. 새롭고 넓은 미래와 고객의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조건 사이에서 기여금 같은 것을 내면 시민권도 금방 받을 수 있는 작은 섬나라 몰타와 영국에서도 특히 저렴한 지역인 토베이 등을 추천하는 순지는 정작 평생을 신길동 바깥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아이러니함을 드러내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웃집에서 기르는 동물식물로 인해 자신의 집 벽까지 곰팡이가 생겨나자 이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순지는 윗집으로 향하고 그녀는 거기서 마주친 중년 여성이 자신의 고객이었던 토베이 아줌마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소사적인 우연에 다소 기대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이들의 욕망과 그 욕망을 다시 자신의 생계수단으로 삼아 살아가는 인물, 그리고 고정된 경계 없이 이동하고 확장하는 곰팡이와 동물식물의 존재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경이 단순히 지리적인 구획이 아닌 시민권, 젠더, 인종, 계급 등을 기반으로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권력관계의 장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국경주의, 국경적인 그런 맥락에 더 덧붙여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근대 국가체제는 명확한 경계를 가진 영토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는데요. 근대적 영토와 국경이라는 개념은 근대 국가체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이데올로기적 산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날 국경의 개념은 기후위기로 인해 도전받고 있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은 국가 영토의 물리적 경계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김기창 작가의 소년만 알고 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은 제가 발제문에 실지를 못했는데요. 소년만 알고 있다로 진행을 할게요. 소년만 알고 있다는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인 인간과 비인간 주체의 분경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년만 알고 있다는 인도네시아 발리섬 남단의 작은 해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설은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는 관광객과 그곳에서 고기를 잡아서 팔며 살아가는 선주민 소년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년이 사는 섬은 최근 SNS를 통해 서핑 명소로 알려지면서 많은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소년은 섬이 이전과 다르다는 사실을 바닷속 산호가 하얗게 변해 죽어가는 모습과 잡히는 물고기가 점차 줄어가는 상황을 통해 체감합니다. 그의 친구였던 흰동가리는 이미 섬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이며 물고기를 잡기 위해 더욱 위험하고 먼 바다까지 헤엄쳐 나가야 하는 소년 역시 잠정적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추방당할 위기에 직면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손목에 늑대 문신을 한 관광객 남자는 소년에게 관심을 표하며 서핑보드를 선물하지만 그것이 선물인지 모욕인지 판단할 수 없었던 소년은 남자를 절벽에서 밀게 되고 죽일 의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남자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극단적인 환경주의자는 이 사건을 두고 피해 복수다라고 외치는데요. 그 극단적인 환경주의자에 의해 다른 서퍼들까지 연쇄적으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소설은 결말에서 소년이 이 극단적인 환경주의자마저 바다에 빠뜨리는 장면을 보여주며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살인은 우선 항공교통과 관광산업, 소비주의적 여행이 구조적으로 얽혀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관광객 개인들에게 문제의 화살이 극단적으로 돌아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동시에 이 소설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국가적인 영토가 줄어드는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개인에게 죄와 처벌 그리고 국가 주권과의 상관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작품으로 저에게는 읽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파트로 넘어갈게요. 어, 3번 파트는 주로 이제 김초엽 작가의 지구 끝의 온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에서는 통제를 벗어난 자가 증식 나노봇이 세상을 뒤덮는 더스트폴 재난 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설치된 인공적 장치로서 또다시 돔시티가 등장합니다.
돔시티 안에 입성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돔시티 바깥의 주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더스트의 면역을 가진 내성종들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자행하는 등 돔시티의 풍경은 마치 지옥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람이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돔시티 바깥에는 그런데 의외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도 했어요. 그러한 대안적 공동체 중 하나가 바로 프린 빌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린 빌리지는 언덕 위의 온실에서 홀로 식물을 연구하는 레이첼과 온실을 유지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 마을 사람들 간의 일종의 거래를 통해 유지되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사실 언뜻 동등한 거래 관계처럼 소설에서는 쓰여지지만 거의 레이첼교라고 느껴질 만큼 숭배하는 마을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로 레이첼은 프린 빌리지가 유지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레이첼은 모스바나와 식물을 연구하는 일에만 몰두할 뿐 마을이 돌아가는 일에는 대체로 무관심한 그런 인물로 그려지는데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레이첼은 일종의 탈권위적인 인물로 재현이 되는데 이를 통해 프린 빌리지는 구성원들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는 평등함에 가까운 공간으로 그려집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는 레이첼이 모스바나를 완전히 통제하고 예측할 수 없다는 것, 그와 더불어 자신의 신체를 수리하는 그런 지수가 있어야 자신 역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레이첼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용문은 넘어가고요. 레이첼의 우려대로 모스바나가 다른 식물에 영향을 미치면서 프린 빌리지에는 식량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외부로부터의 침입과 공격 역시 잦아지자 사람들 사이에는 갈등과 불화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른 대한 공동체의 결말이 그랬듯 프린 빌리지의 사람들 역시 마을을 떠나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떠나면서 레이첼이 만든 모스바나의 개량종을 자신들이 떠난 곳에 심겠다고 약속하고 이것이 더스트폴을 종식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모스바나의 역사는 인간의 의도에 따르지 않는 테라포밍이며 비인간에 의한 세계 만들기 프로젝트의 예라고 할 만합니다. 역설적으로 프린 빌리지라는 공동체의 유지의 실패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돔 안에 갇혀 죽어갈 때 모스바나는 인간이 가본 적 없는 지역까지 번성한 오점종이었습니다. 라는 인용문이 있는데요. 이렇듯 지구 끝의 온실은 기계의 식물과 행위성을 공유하는 인간들의 실천과 의미가 복잡하게 얽히며 새로운 공간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재난이라는 배경 속에서 피난처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동체는 안전과 안정의 기초를 형성하지만 결국 고정성과 배타성을 띠게 되는데요. 돔시티가 등장하는 일련의 작품들은 이러한 서사적인 상상력을 극한까지 밀어붙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초엽의 소설은 흔히 전제되는 내부와 외부 사이의 경계를 단순히 취약성과 억압성 혹은 선별과 배제 등으로 표현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이양 대립적인 구도로 환원되지 않는 복잡한 맥락들을 드러내놓습니다. 소설 속의 인물들에게 존재한다는 것은 장소 안에 머물지만 외부 환경의 불안정성과 얽히며 계속해서 변화해 간다는 뜻입니다. 정주의 삶 속에 유목적인 삶을 내재화하고 다시 유목적인 삶 속에 거주의 삶을 조건화하는 그런 복잡한 패턴을 그려내는 이 소설은 기후변화 시대에 인간과 이주에 관련된 고정화된 사유를 거부하는 공간적인 상상력을 보여준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 기후 소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새삼하게 되었는데요. 한편으로는 기후 위기라는 것이 지금 인간 사회의 어떤 모순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급적, 인종적인, 젠더적인 이런 모순들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드러나게 하는 그런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지금 인간 사회의 문제를 훨씬 더 강하게 가시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기후 위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인간 사회의 위기, 곧 기후 위기가 인간 사회의 위기라면
그러면 기후 위기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거 다 알고 있는 모순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 이상의 더 이상의 뭔가를 얘기할 수 없다면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는 방법에 대해서도 뭔가 새롭게 말할 수 있는 게 없나?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설들은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기도 하고요. 기후 위기에 직접적으로 실천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어떤 면모를 보여줘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뭐 이거 작품 분석이지만 이따가 여기에서 혹시 이 소설들 가운데 읽은 게 있으시면은 좀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기후 위기를 얘기하면서도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가? 사실은 이 뭐 다 읽은 분들은 많이 있으시겠지만 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 그 모스바나라고 하는 인공적인 식물이 또 한편으로는 주인공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서 다른 걸 관점으로 좀 읽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좀 해봤습니다. 이따가 좀 토론 시간에 논의를 더 깊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